제가 준비한 거는 파크 시스템스를 준비를 했고, 그 가격은 오늘은 96,800원이고 코스닥 82. 발행 주식 수가 되게 적습니다. 690만 주밖에 안 돼가지고 발행 주식 수가 상당히 적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는 1997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그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고, 그 원자 현미경은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그 사용되는 그 장비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도쿄 및 싱가포르에는 아예 현지 판매 법인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그리고 주력 시장이 아닌 데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같은 거로 해가지고 만약에 대당 한 대씩 얼마 팔면은 그 사람한테 약간 뽀찌를 떼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 지금 이렇게 고객사 명단은 보시는 바와 같고, 여기 보면은 그 IMEC라고 그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IMEC와 그 시마텍 하여튼 두 연구소는 하여튼 그 이게 반도체로 엄청 유명한 연구소인데, 그 이런 반도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독자적으로 요즘에는 그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설비 같은 것도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러한 그 연구소에 그 납품을 그 원자현미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이런 장비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메리트가 있는 기술력이 인정받았다고 근거로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IMEC 연구소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개국에서 4,500 연구인력 다국제 연구를 수행하며 3년에서 10년 뒤 상용화된 미래의 기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연구소에 그 장비를 납품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그 파크 시스템즈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해내서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업 선정 이유인데, 그 반도체 검사 장비 비중이 2020년도에는 약 10% 미만이었는데,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경쟁으로 인해서 개발과 수율 증가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반도체 업체의 생산성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계측 장비 같은 게 점점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3D 구조인 핀팩과 GAA 공정이 적용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분야의 결함이나 분석, 그 공정을 계층을 하는 일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원자현미경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현미경보다 원자현미경은 아무래도 이 3D 구조로 변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현미경이 전자현미경보다 비교해서 월등한 장점을 보여 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전공정 제어 계측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약 2조 130억 원에서 그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이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중국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제재가 아무래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아무래도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포인트로는 그 원자현미경의 산업이 1년에 얼마큼 성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산업군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고, 또 이거랑 그리고 원자현미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타사 대비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진공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원자현미경은 공기, 진공, 용액 등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이게 막 채를 썬다고 뭐 표현을 하던데, 그 채 같은 걸 썰어가지고 이 시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현미경 그럴 과정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촬영이 가능하고, 이거는 정량적 입체 정보 측정이 불가한데, 그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정량적인 3차원 형상 정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요거는 그냥 유튜브인데 그 다들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기업 소개 영상인데 표면에 그 자동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칭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뭐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기업 소개 영상입니다. 주가는 뭐 뭐 20년도까지는 잘 가다가 지금은 잘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반도체 그 심리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연구 제품이 28%, 산업용 제품이 67% 그리고 기타가 4%가 됐는데 그 연구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용 제 연구용 제품이랑 산업 제품이랑 다양하게 제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연구용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까지의 원자 현미경이 있을 정도로 약간 이렇게 그 가격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웨이퍼까지 동시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복합적인 원자 현미경까지 출시를 하고 있어서 그 비중은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아까 이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디바이스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시료 측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그리고 점점 자꾸 복잡해지는 웨이퍼의 표면이 항상 전자명령 측정기 발생한 전자빔에 의해 오염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보다는 원자현미경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생겼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D 디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원자현미경으로 측정을 해야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3D 구조를 보면서 그 측정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타로서는 또 그 한 가지 사업 내용이 또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바이오 연구 장비 시장은 전 세계 현미경 시장이 가장 큰데 기존의 강한 현미경을 측정하기 어려운 나노미터 분자 수준의 분해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전자현미경으로는 살아있는 세포나 용해광 안에서의 측정이 불가능한 데 비해 원자현미경은 측정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세포나 이런 게 세포나 그런 게 있었을 때 그 바이오적인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원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관측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바이오 연구 장비 시장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브루커사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브루커사도 그 이 BSI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바이오 쪽 사업이 엄청나게 매출이 가장 크고 성장성도 가장 크다고 매출도 크고 성장성도 가장 높고 빠르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파크 시스템즈는 이 바이오 성장보다는 이 반도체 쪽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다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서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연구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시장 규모는 약간 이게 한 이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정확한 숫자 집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원자현미경의 제조사가 다양한 계측 장비를 함께 생산하는 판매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기타 중소규모의 업체는 비상장으로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산업의 그 크기는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래 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주요 공급처인 수요처는 그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 고객사들이 주로 네, 사용하는 회사들입니다. 음. 그 산업용 제품 다음으로 산업 전후반 산업 특징을 보면은 웨이퍼 공정으로 생산된 가공 전 웨이퍼의 표면을 검사하고 그 웨이퍼 표면이 평탄한지를 검사해서 약간 이게 그 균일성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화 공정과 금속 배정 공정의 CMP 이후의 표면 검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식각 공정 이후의 회로 검사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 원자의 미경이 주로 그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NX 웨이퍼라는 게 그 반도체에서 공통적으로 웨이퍼를 검사할 수 있는 동사의 NX 웨이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많이 하는 좀 비싼 장비라고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2016년에 2대, 삼성전자는 3대를 구입했다고 하고 SK 하이닉스에서도 19년 5월에 1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비메모리 업체들 중에서도 막 그 지금 마찬가지로 NX 웨이퍼를 구매하고 있고, 그 CMP 장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틀리얼즈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업 부분의 전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 EUV의 도입으로 이 트랜지스터당 비용이 감소가 과거 무어 법칙이 적용되던 시점까지 회귀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점점점 그 경제성과 수율 확보를 위해서 그 검사 계측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D로 봐야만 이게 뭐라 그러지, 적층을 한 것들이 나노 단위로다가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근데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게 층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전자현미경으로는 못 보고 원자현미경은 봐야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연관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디램 경우에는 약 15년 동안 10배 정도가 미세화됐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스택 레이어가 약 10배 정도가 증가해서 현재는 약 200개의 레이어층이 고집적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무래도 그런 스택의 증가나 미세 패턴의 공정이 증가하면서 그 사용량이 아무래도 원래는 예전에는 아예 없던 시장이었다가 지금 개화되는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당장 그 장비가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이제 점점점 그래도 점점 더 많이 더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국내, 유럽,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이렇게 그 지역별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그 파크 시스템스에서 얘기하는 주요 시장으로는 국내 시장과 그리고 유럽의 독일 시장, 그리고 대만 시장, 이런 이 정도 정도를 약간 그 주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그 하여튼 그 정도만 주요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로 보면은 그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수주 잔고로만 따지고 본다면은 일단 성장은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매출액이 느는 것만큼 항상 주가도 그거에 비례해서 늘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면은 그 당연히 그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그 평균 복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중요시 생각하는데,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뭐가 커지는 것만큼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파크 시스템스 수주 잔고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우위를 보게 되면은 이 NX라는 아까 그 거기도 보면 NX 웨이퍼, NX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은 그 NX가 붙으면 그 제일 비싼 가격대고, XE가 붙으면 중저가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X 시리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기능 고사양 제품이고,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X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비접촉 모드가 구현되고, 가이드 스캐너가 적용되어 타사 대비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 장비는 시료의 형상을 이미지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옵션 기능이 중요한데, 당사는 다양한 옵션을 구비하고 있어 이러한 그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찍든지 동일한 영상과 동일한 화질 같은 거를 해서 균일하게 찍어야지만 이게 약간 좀 이게 그 장비로서의 값어치가 있는데, 근데 장비로서의 값어치가 있는데, 그 파크 시스템스의 그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 스캐너, 그리고 뭐 스마트 스캔, 막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처음 찍는 사람에서 과장되게 얘기해서 처음 찍는 사람과 많이 찍어본 사람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회사 쪽에서 많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이제 산업적 그또 이게 기술적 우위의 또 비접촉 모드, 탐진과 시료가 접촉하지 않는 방식은 세계 유일하다고 하고, 그 스마트 스캔은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용자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그 정확도나 스캔 속도만 조절하면은 그 숙련도와 상관없이 일관된 측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약간 그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이 숙련도에 상관없이 일관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체가 이거 어려워서, 그 되게 원래는 전문 운영력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계속 관리하면서 찍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경사식 Z 스캐너라 그래서 X축, Y축 말고 이렇게 Z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도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세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값이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X, Y, Z축까지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정확하게 값이 오차 없이 측정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은 세계 유일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 뻔한 얘기여가지고 넘어가면은 뭐 컨센서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여기는 없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한번 꺾이는 역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때는 그 원자미경 판매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고 경쟁사로부터 영업인력 확충이나 일시적 비용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비용 이런 원자미경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되게 상당히 훈련된 영업 인력들이 많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끝판왕이 보잉에서 막 여객기 판매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영업의 끝판왕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약간 그런 원자미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영업 인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 비용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보면 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는 상당히 높게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파크 시스템스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 용지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200억과 장기차입금 기업은행으로 100억을 차입해서 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 급속하게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충분히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안 해도 됐지만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유동주식수가 너무 적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690만 주 정도밖에 유통 주식수가 없어서 되게 적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주식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환사채 발행 조건에서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어서 파크 시스템에 유리하게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내가 몇 년 이내에 뭐 얼마가 되면은 다시 싹 사들여서 파크 시스템즈가 이자가 없이 그냥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유리하게 이게 돼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가치평가로서는 PER, PBR 차트를 보면은 뭐 지금이 거의 역대급으로 거의 역대급까지는 아니지만 이때도 있었지만 거의 많이 저평가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로 따지면은 거의 역대급까지는 가고 있고 PER로 따지면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은 원자임의 경우는 아무래도 GAA 공정으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22년 2분기부터는 신규 AFM 기반 마스크 리페어 장비 출하 시 뭐 독일의 짜이스나 뭐 이런 블라블라해서 뭐 도약이 가능하다. 아까 영천님이 설명을 주셨다시피 레이저텍 같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 장비를 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 많이 주문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파카 시스템즈가 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설정한 건데 이게 너무 좀 많이 안 맞아서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점수 9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90점 부여를 했는데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의견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버커사보다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미금 속도가 빠른 속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수지량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예견된
약속된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버커사에서 영업 인력을 그 데리고 온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업 인력이 많이 훌륭한 영업 인력이 많아야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파크 시스템스사가 그 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일 대표라는 분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50%가 저렴해도 1%의 정확성이 낮다면 업체들은 절대로 1%의 정확성 때문에 50%의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강한 자신감 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박성일 대표라는 분이 박사 학위를 딸 때 원자현미경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이 그 원자현미경 회사를 차려서 그 미국에서 그 100억 정도의 그 엑시스를 했는데, 그 엑시스의 기술이 그 버커사로 가서 그 버커사가 원자현미경 사업을 하는 그 바탕이 됐고, 본인이 다시 한국에 와서 그 버커사보다 더 좋은 기술로 본인의 아예 회사를 차려서 이 파크 시스템스가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국정원에서 그 핵심 기술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정원에서 약간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Q&A에 대해서 Q&A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자현미경은 반도체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몇 대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량이 적거나 교체 주기가 길면 매출액 성장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물어보니까 펩당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펩당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로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좀 실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리고 교체 주기는 약 10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되게 느려서 시장 저해 요인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물어봤던 사람한테 그 물어보니까 이게 AFM은 별로 너무 비싸서 안 사고 뭐 APMI 하여튼 뭐 그런 APMI라고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서 못 찾았는데, 그 APMI라는 그런 그 SE 그 전자현미경 다음 버전의 현미경이 있는데 이것을 대량으로 사지 AFM은 그냥 팩당 한두 개밖에 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따로 없고, 그 소모품이라고 하면 원자현미경 탐진공이 있는데 그거는 파스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비접촉식이라서 거의 뭐 타사 대비 너무 오래 가가지고 소모품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그 버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핑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물건이 시료랑 닿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 끝에가 깨지기 때문에 버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소모품 판매로 인한 좀 수익이 좀 있다고 하는데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없고,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는 완전 비접촉 방식으로 마모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탐지물 약 752회 반복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또 혹시라도 장기간 사용한다고 해도 값의 변화가 2%로 매우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모품이라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타 보면은 매출액이 4%밖에 없는데 매출액이 4%밖에 그 소모품이 매출이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버커사는 그 SEC 보고서 첨부되기는 이 BSI 부분에서 성장을 바탕으로 이게 2019년도에는 18억 5,330만 달러, 2020년은 20억 670만 달러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거의 반도체 부분 말고는 거의 BSI 그 바이오 쪽에서 성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현미경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있지 않나라고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민병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 현재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경쟁사들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고 물어보셨었는데, 그래도 중국 자체 기술력은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통상 실질적으로 AFM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세 개사 정도인데, 버커사가 25에서 30% 정도, 파크 시스템스가 한 15에서 20% 정도, 옥스프롬이라는 회사가 약 7% 언더로다가 글로벌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는 N사랑 I사가 최근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체 기술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그 대부분 이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중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체 기술력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했고, 이게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그 찾아보니까 이게 C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메모리 회사 중에서 C사는 창신 메모리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중국에 납품하는 회사는 약간 창신 메모리가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EUV용 인스펙션 장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EUV 인스펙션 검사 장비 매출이 아직 없고 22년 2분기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아직 실적이 잡힌 게 없습니다. 다만 그 글로벌 마스크 리페어 2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그 탐방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25년에 과천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연계파가 지금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그 가이던스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하실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아 담당자랑 오늘 통화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이아 담당자가 내일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직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월화 때 제가 계속 인수인계 받는 중이어서 어디 간다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제가 오늘 살짝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질문 주셨던 것도 제가 모아놨거든요. 모아놔서 제가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내일 통화해서 만약에 오면은 내일 말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좀 구하려고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파크 시스템이 버커사 대비 바이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냐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고 비접촉 태핑 기능을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을 얼마나 더 받냐. 왜냐면 더 받아야지 소모품도 뭐 가는 게 없는데 몇 푼이라도 더 받아야 그래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해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원자현미경은 사용 시간이 길어서 시장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납품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도 납품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를 세 번째로 물어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중국 반도체 시사가 창신 메모리가 맞냐 이거 말고는 없어서 중국 납품 업체나 경쟁사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냐 그거랑, 그리고 소모품을 팔지 않으니까 소모품을 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적인 수익이 되냐. 그리고 네, 여섯 번째로는 반도체 회사에서 스루풋이 느려서 생각보다 많이 구매 안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하여튼 이런 거 물어보려 했었는데 전화를 제가 못 드려가지고 네.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들 AFM이 3D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AFM이 3D로 찍히고 전자현미경이 2D로밖에 못 찍힌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찍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포트나 아니면 회사 홍보 영상 같은 데 보면은 AFM이 3D로 찍을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3D는 제가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 3D로 찍을 때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있어요. 콘포컬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걸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런 나노 단위는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좀 더 싼 기기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9나노인가? 몇 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은 원자현미경을 찍어야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3D로. 제가 AFM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쌤은 진짜 많이 쓰는데. 저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에서 보는 거랑 약간 현업자들이 보는 거랑 관점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솔직히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잘 몰라서 이거 구매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안 산다고 구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팩당 한두 대밖에 안 산다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실험기기는 그러니까 원래 현미경은 그렇게 많이 안 사긴 해요 보통. 네. 근데 AFM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미세화 공정 가니까 뭐 전자현미경이나 스루프 좋은 것들을 만약에 뭐 90대를 넣었으면 원자현미경을 예를 들어서 한 대 두 대를 놔서
90%를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가 빠르게 보다가 수율이 뭐 특징적으로 막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는 원자핵미경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대수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네, 저도 그래서 좀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업자가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IR 담당자랑 통화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전화가 오늘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진공이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진공 빼는 거 네. 없이. 그 이제 나노 단위를 찍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전자미경 같은 거 찍을 때 뭐 어떤 땅의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공기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흔들려 가지고 좀 이런 음. 그 고충이 있고 한데 AFM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AF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탐침으로 갖다 대면서 전기적 성질인가 그런 게 그런 걸 예, 그건 아는데 예. 그러니까 그 물체가 움직이면은 그거 자체도 그 예. 탐침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스캔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무딩 시켜주고 그런 거. 네, 그런 거를 예. 보정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음. 중요하다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전자현미경이나 뭐 이런 현미경은 전문 인력이 찍어주는데 자기네는 조금만 연습하면은 숙달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보정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전자현미경 오퍼레이터한테 많이 맡겨봤거든요. 저도 다룰 줄 알고 하고 한데 그 AFM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말씀하시는 아니면 파크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뭐랄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AFM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를 찍는데 네.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뭐 한다고 해도 나노 단위에서 보정을 하다 보니까 스무딩을 시켜버리면은 나노 단위가 덮여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되게 날카롭게 찍어야 되잖아요. 네. 되게 엣지 있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찍어보진 못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네. 찍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진공을 안 뽑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이미지가 나올까는 솔직히 좀 근데 이게 근데 파크 시스템즈만 진공으로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일반 환경에서 찍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다 일반 환경에서 찍는 거니까 공통된 그 핸디캡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업계 아니어가지고 네. 막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고해상도로 찍을 때 보통 이제 TEM이라는 장비를 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AFM은 많이 안 다뤄봐서 그렇네요. 예. 근데 거의 뭐 반도체보다는 뭐 그 바이오 이런 쪽이 이게 엄청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라 하지? 그 옛날에 그 희영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세포 투명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원자핵미경으로 보다가 양 매겨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되게 관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공에서 안 해도 되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서 양 매기고 막 이런 거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부르코사도 반도체보다는 BSI 바이오 이쪽으로 엄청나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였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오늘 원래 통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통화 못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중에 통화가 되면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쌤은 제가 많이 써봐가지고 단점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빔에 되게 그 데미지 입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데미지를 입는 게 그러니까 그 보통 쌤 사진 찍을 때 그 쌤 시료를 가지고 비파회 검사라고 생각을 안 하긴 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쌤 사진 시료를 만들었을 땐 이미 그건 그냥 그 용도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어차피 쓸 게 아니라서 그게 그렇게 큰 단점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시료를 만들려면은 다 쪼개놓든가 뭐 해서 어차피 그래 버리기 때문에
아. 예, 그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 개발을 하고 제가 쌤을 다룰 때는 그게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예. 어차피 그냥 시료로 만들려고 자르려고 이렇게 그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쌤이 되게 요즘에는 되게 핸디하게 잘 나오거든요. 되게 작아요. 그냥 책상 위에도 올라갈 정도로 되게 작게 나와요, 쌤이. 네. 그래 가지고 고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더 상용화에 가깝다 할까요? 음. 되게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에도 저희 센터에도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쌤이. 아, 그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가 보네요. 예, 뭐 한 몇백만 원 하나 봐요. 아, 몇백만 원? 예. 아. 뭐 아까 그 지올사 이런 데 있었잖아요. 지올사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2D밖에 안 되는 건 맞고요. 음. 근데 AFM이 3D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예, 아, 그게 좀 헷갈리는데. 그 미래에셋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약간 그 3D 같은 그 뭐야, 그 반도체 같은 거 3D로 찍어 놓는 게 다 AFM으로 찍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쌤은 그 대신 또 그건 있어요. 좀 뭐랄까 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백스캐터드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래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전자현미경이잖아요, 쌤이. 근데 예. 전자를 때렸을 때 그 나오는 그 신호가 원자 번호가 이제 원자의 그 크기잖아요. 네. 그 수엘립에 뭐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원자 핵이 커지는 건데 그 신호들이 다 달라서 그 백스캐터 되는 반사되는 그 신호를 센싱해 가지고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짙으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원자 번호가 높은 애들이 있는 거고 어떤 애는 좀 라이트한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뽑아낼 때 그때는 또 셈을 쓰기도 해요. 물론 많이 안 써요. 한 10번 하면 한 번 쓰나 뭐 그렇긴 한데 보통은 다 그냥 뭐 그 표면 스캐닝해서 쓰는 거긴 한데 고런 부분도 좀 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셈 쓸 때는 저 그 에닥스라 그래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제 화학 성분을 알고 싶을 때 네. 그때 그쪽에다가 이제 빔을 쏴 가지고 또 어떤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볼 때 얘가 어떤 부분이 이게 막 그 석출되거나 이런 데 있으면은 그 석출된 부분을 이제 빔을 쏴 가지고 '아 이게 무슨 화학 성분이지?' 하고 그냥 대충 알아볼 때 그때 좀 쓸 때도 있어요. 예, 고렇게 좀 많이 써요, 셈은. AFM은 제가 안 써 봐서 모르겠고요. 전자현미경은 거의 뭐 들어갈 때는 거의 다 웬만큼 다 들어갔겠네요, 지금. 납품될 때는 거의 다. 그렇죠. 전자현미경은 뭐 거의 막 그냥 유지 보수만 그 해 주는 그냥 시장. 아니면은 뭐 연구소로 뭐 예를 들어 신축한다. 신축한다 그러면은 저희 업계에서는 그냥 전자현미경은 기본이에요. 전자현미경이 없는 연구실은 좀 이상하다. 그런 것도 안 하나?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광학현미경이 진짜 제일 많이 쓰고 뭐 저희 뭐 초등학교 때 막 슬라이드 글라스 씌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광학현미경이니까 그거는 거의 그냥 그게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 현미경 순으로는. 전자현미경 다음에 투과현미경. AFM은 솔직히 그렇고. 보통 탐침 가지고 쓰는 거는 그 조도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 볼 때 고때 쓰는 거는 탐침을 쓰는 그 조도 측정기를 좀 쓰고 AFM은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어요.